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융합주제 학생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물리교과 손정우입니다. 3시간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융합주제 학생 연구가 왜 필요한지, 특히 영재 학생에게 왜 필요한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융합 탐구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실제 학생들 연구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시 융합주제 학생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이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생성형 AI 클로드의 MCP 기능을 활용해서 네이버 뉴스들을 검색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융합 주제 중심의 영재 학생 연구 사례 관련 뉴스를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120건에 관한 뉴스를 찾았고요. 주요 뉴스들을 정리 요약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도교육청의 융합적 탐구 활동, 그리고 영재학교 과학고의 R&D 프로그램, 그리고 AI와 융합된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게 주로 나왔고,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뭐 글로벌 수준의 올림피아드 성과가 있었고, 또 융합교육, 창의적 융합교육 모델이 확산되고 있고, 또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이 있으나 부정적으로 보면 정부 지원 축소로 인해서 민간 의존도가 좀 높아졌고, 그리고 올림피아드 같은 부분들이 어떤 입시에 미반영을 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융합 탐구 같은 것들이 주로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져서 지방 간의 격차가 있다. 이런 게 부정적인 뉴스로 정리되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영재 교육의 성공 모델로서 융합적 접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 통해서 창의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있고, 또 이 지역 신문들에서 주로 자기 지역 내에 어떤 학생들이 어떤 성과를 내세웠다, 또 어떤 대학이 어떤 기여를 했다, 이런 장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할 때 필요한 점은 정통과학과 예술, 인문학을 넘나드는 융합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또 이론 중심에서 벗어난 실제 연구 프로젝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해외와의 교류도 필요하고, 또 학생 개인의 재능과 관심사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로 시사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간 이런 학생들, 특히 영재 학생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걸 살펴보면 과학, 기술, 예술의 융합, AI와 과학 교육의 결합, 그리고 국제적 연구 참여가 점점 핵심 트렌드로 되어가고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민간 기업의 지원과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고, 여전히 R&D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를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럼 이 청소년기, 특히 영재 학생들의 영재성이 발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왜 연구가 필요하냐, 연구 활동이 필요하냐라고 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능 발달과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지능이라는 부분들은 어, 이 대뇌의 겉껍질인 대뇌 피지, 그 다음에 그 대뇌피질 안쪽에 있는 변형계라고 하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 그 대뇌피질과 변형계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어, 인간의 사고 활동을 좌우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형계는 감정과 연결되면서 이런 대뇌피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여러 가지 생각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또는 기억을 보관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특히 해마 같은 부분들이 기억 용량을 조절하게 되고 하고, 또 학습에 대한 환경 조절하기 때문에 이 변형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외에 이제 대뇌 피질에서 각각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뇌 피질이라는 것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딱 생겨 있느냐? 태어날 때는 조금 주름이 없다가 성장하면서 점점 주름이 많이 가면서 활성화되는데, 이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살표처럼 뒤에서부터 앞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손에는 대뇌피지는 아니고요. 그 균형 감각을 잡는 거고요. 이 후두엽이 시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후두엽이 시각을 담당해서 이 부분이 0에서 3세 사이에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척두엽이 이제 언어,
기억 이런 쪽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두엽 부분이 주로 어떤 거냐면은 말하기, 읽기, 듣기 이런 거에 관계되니까 이게 주로 3에서 5세 사이에 발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정엽이 운동 감각에 관한 것으로서 얘는 이제 뭐 9살, 7살, 11살 그래서 초등학교 한 3, 4, 5 요때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낼 때 이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두엽 부분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 뭐 상위인지, 초인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단계예요. 근데 이 부분이 주로 언제 생기느냐? 바로 청소년기. 영재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학생들은 중3에서 고1 사이에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전두엽이란 부분이 앞으로 이공계 학자가 되거나 뭔가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두엽을 청소년기에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 상에서는 이런 뇌에 관한 이론들이 완성되기 전에 이런 교육 과정이나 교육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뇌 발달과 상관없이 청소년기에도 전두엽보다는 주로 척두엽이나 두정엽을 키우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전두엽 부분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연구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 활동은 뇌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뇌 발달 단계에 이 전두엽 키우는 것이 청소년기에 약화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미래 계획 기억이 좀 약화가 돼요. 그 미래 계획 기억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내가 뭐 일주일 뒤에 어떤 걸 해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순간적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기억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데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시기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이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20대가 되어야만 내가 내일 뭘 하겠다, 모레 뭐 하겠다가 되겠지만 청소년기에는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자기 계획을 못 해. 그래서 계획서라는 걸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중 작업을 못 해요. 멀티를 못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백색 소음은 모르겠으나 뭐 굉장히 변화가 심한 비트가 섞여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정엽과 전두엽이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청소년기는 이 전두엽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조율적으로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한계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미래 계획 기억과 다중 작업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 얘네들이 어느 정도 복원력을 가지고 20대 이후에 정상적인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연구 활동이라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두정엽과 전두엽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연구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청소년기는 정말 다양한 호르몬들이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몸이 처음 받아들이니까 이 통제와 조절이 잘 안 돼요. 변형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은 사실 이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면 평생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은 학습을 통해서 이 회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성향은 10대가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약하긴 하지만 극복하는 것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혼자만의 시간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청소년들이 뭔가 외롭고 힘들 때 극단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잖아요. 결국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뭔가 내가 도전하고 싶은 과제를 만나서 친구들과 함께 대인관계를 쌓아가면서 유연하게 그렇게 끈기 있게 해 나가는 그런 교육 경험이 주어질 때 이게 극복이 돼요. 이게 극복이 돼야 나중에 20대, 30대가 되어서 내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잘 안 되더라도 다시 새 마음 먹고 다시 또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특히 수학과학 분야에서는 학문적으로 하든 뭐 기업체가 하든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 극복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결국 회복 탄력성인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연구 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냐?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영재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연구 활동은 중간에 어려움과 역경이 나타나요.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이때 줘야 전두엽이나 두정엽, 척두엽에서 기억을 해서 평생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쌓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도전 과제를 열심히 하고 극복해 나가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회복 탄력성과 관계되어서 뇌 작용을 보면 이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 안쪽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하고 그다음에 변형계 안에 있는 편도체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감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은 좋다 나쁘다는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어. 나 좋아해. 이러면 일을 잘 해내고 나 그런 거 잘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면서 전전두엽과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성장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경험들을 쌓아주는 것이 바로 연구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대 뇌발달에서 전두엽 활성화하고 회복 탄력성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아니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성장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활성화가 25살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20대 때 보였던 행동이 60대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다고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전까지 뇌의 이런 전두엽이나 회복 탄력성 분들을 굉장히 활성화를 잘 시켜놔야 나중에 30대, 40대가 돼도 여전히 활성화가 돼요. 즉 청소년기에 이걸 길러내지 못하면 이후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반드시 연구 활동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영재교육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30대, 40대잖아요. 물론 20대도 계시겠지만 본인의 회복 탄력성을 점검해 보세요. 전두엽 점검하는 건 뭐 쉽지 않으니까 그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판단하고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고 이 회복 탄력성 점검은 평소에 자기 행동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16번까지 이게 5점 척도로 점수를 한 매겨 보세요. 5, 4, 3, 1. 그러면 이게 전체 점수가 16개니까 8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딱 멈추시고 얘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점수를 합계를 내 보세요. 제가 뭐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설명만 드리고 화면 멈추고 체크하시고 자, 화면 멈추세요. 자, 이제 체크 다 되셨죠? 본인 점수가 나왔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60점 이상 나오는 게 평균적인 그러니까 보통 64점, 65점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점수고요. 만약에 40점대, 50점대에 머물러 있다. 약간 회복 탄력성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냐 싶은데 만약에 지금처럼 20점대, 30점대 나오면요. 조금 이건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평소에 본인이 좀 힘듦을 느낄 수가 있어. 이럴 때는 뭐 가까운 뭐 심리 상담소를 찾거나 해서 조금 자신의 걱정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의학적인 진단은 아니고 보통적으로 많이 쓰는 간단 검사니까 이게 보통 60점 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연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지금 같은 AI 시대가 되면서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에 따라서 2022 개정 교육 과정, 특히 과학과 교육 과정에는 아예 대놓고 이런 연구 활동을 교수 학습 방법에 탁 넣어놨어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실험, 토의, 조사, 특히 프로젝트, 과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방법에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에 진로 선택 과목에 융합과학 탐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성격 부분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의 실험 등을 이용한 탐구 활동을 통해 융합과학의 역할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융합적 사고 능력과 탐구 능력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화, 인공지능 활용한 모델링, 예측, 데이터 시뮬레이션, 해석 등의 탐구 활동을 경험하면서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사회 속 과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즉 융합 탐구, 융합 활동, 연구 활동 왜 하느냐? 일상생활과 사회 속 과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기에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나중에 과학자가 될지 기술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너는 과학자가 돼야 되니까 과학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평소에 자신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상생활과 사회 속 문제를 어떻게 융합적인 사고로 해결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전두엽과 회복 탄력성을 기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일상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변화가 돼 있죠.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때 배웠던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데 이 많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느냐? 사실 잘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배울 시기에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의 내용을 배워요. 근데 내가 세상이 딱 나가면 한 20-30년 뒤에요. 뭐 짧게는 10년이 되겠죠. 그때는 이미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왜 빠르냐 보면 이전에 우리가 20세기까지만 해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20세기까지는 자원을 추출해 가지고 자원을 캐죠. 석탄, 석유, 뭐 천연 자원, 거기서 물질을 뽑아내요. 뭐 의학 약품이 되는 물질을 뽑아내기도 하고, 뭐 원유에서 석유, 가솔린, 뭐 석탄, 뭐 철강석에서 철, 이렇게 물질을 뽑아내고 그 물질을 가지고 제조하는 시대였어요. 그 이게 대략 한 뭐 고대 그리스부터 따지면 뭐 거의 뭐 3000년의 시대였던 거죠. 그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이미 선조들이 쌓아놨던 지식, 개념이나 방법, 절차적 지식, 얘네들을 쭉쭉쭉쭉 학습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들이 주로 많았어요. 그래야 노하우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노하우를 정밀하고 포괄적으로 만들고 더 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공부라는 것 자체가 뭔가 선조들이 남겨놓은 법칙들을 학습한 다음에 그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가 왜 그런지 설명하거나 또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법칙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거. 주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주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바르게 설명되면서 못 오르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수능 시험 자체가 사실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지능정보화 사회, 지금 지능정보화 사회라고 그러죠. 이 시대가 되면서 이 자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데이터, 기상의 자연이 남겨놓은 데이터, 그 자원이라는 개념이 약간 데이터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데서 가치 있게 뭔가 경향성이나 패턴을 뽑아내면 정보가 되고, 이런 정보들이 모였을 때 지능화가 되는 이와 같은 단계로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부자 회사, 주로 자원을 많이 다루는 회사였어요. 석유회사도, 지금도 석유회사들 뭐 저기 두바이나 뭐 이런데 자원이 굉장히 많죠.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그 물질에서 히토류에서 뭘 꺼내 갖고 뭐 저 배터리, 전기 배터리에 물질을 쓰고 그다음에 자동차 만들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회사들 뭡니까? AI 회사들이에요. 그럼 이 AI 회사들이 주로 갖고 있는 거 대표적인 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뭐예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거기서 가치 있는 정보를 꺼낸 다음에 그걸 학습해서 우리가 뭘 질문하면 답변을 주는, 이게 돈을 버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사실 없고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잘 처리하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한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결국 지금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만날 세상은 이 지식보다는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 즉 지식은 AI한테 물어보고 그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다루고 전달하고 해결할 것인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실험하거나 열심히 외우고 연서 문제 푸는 거는 산업시대 교육이지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둬야 되고 이때는 정답이 없다 보니까 주로 주장이라는 관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이유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사례 예시들을 근거로 찾아내서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거. 이런 주장하기 교육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문제 풀고 연습 문제 풀고 실험 활동하는 거. 그건 설명하기 예상이에요. 연구 활동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주장하기 교육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활동이 미래 필요 역량, 특히 의사소통, 문제 해결에 굉장히 효과적인 교사학습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이미 나타나는데 이게 2017년도니까 뭐 한 8년 전 보고서예요. 8년 전에 이거는 뭐냐면 8년 전에 대기업이나 출연 연구소의 임원진급들한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10년 뒤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회사나 우리 연구소에 적합할지를 좀 선택해 달라. 어떤 역량을 가지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미 2017년만 돼도 한 1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과학기술의 법령화. 자, 지금 과학기술의 법령화 대표적인 게 이제 코딩하는 겁니다. 바이브 코딩이라고 뭐 프롬프트만 쓰면 코드가 만들어지고 웹브라우저 만들어져요. 이런 과학기술이 법령화됐어요. 그다음에 숙련 경계. 열심히 연습하고 이렇게 타이핑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점점 세분화돼 가고 있어요.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시대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뭐 우리가 교육의 3대 역량이라고 하는 태도적인 인성, 그다음에 능력적인 걸 스킬, 그다음에 개념 지식이라는 거 이 세 개를 크게 나눴을 때 인성 부분에서는 예전엔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리더가 딱 모든 걸 다 알고 조절한다라고 돼 있지만 지금은 협동하고 도덕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특정인의 아집과 고집이 아니라 여러 사람끼리 소통하면서 협업하고 그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도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킬이라는 부분을 가보면 역시 외우는 것보다는 창의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 창의성이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사통역이 중요하고 여기 빨간색 돼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식 부분야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내가 박학다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이 이제 AI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대 되면 그게 맞나 틀리나를 판단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점점 정답률이 높아질 테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전문가가 이건 얘가 좀 잘못하고 있네. 이거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AI 쓰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출처를 보면서 출처에 나온 내용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걸 이해할 정도의 주전공 지식을 갖고 있어야 맞다 안 맞다를 따지거든요. 사실 오픈 AI사가 챗GPT 개발할 때 요 중간 단계를 사람들이 가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학습을 한다면 질문 중에 답변이 나오면 그 답변에 카운트 점수를 매겼어요. 그 점수를 다시 AI가 공부해서 자기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과정을 빼고 AI가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주 전공 지식 보유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20세기 인재는 주로 지식을 중요시했습니다. 기술이나 경험이나. 그래서 이런 도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I자 하나의 전공만 잘하는 사람. 그러다가 90년대가 이제 산업시대 극치에 도달하는 시기죠. 이때는 얇게 약간 얇게 넓게 알다가 하나를 굉장히 집중하는 거.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대학의 시스템이에요. 교양 전공입니다. 교양 속에서 전공을 듣자 이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몇몇 대학에서 실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양을 들으면서 점점 자기의 전공 분야를 좁혀 나가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정점에 도달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여러 개를 듣다가
그 복수 전공 제도이죠. 그래서 이걸 융합 전공이라고 그래요. 쭉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때 붙인 말들이 있어요. 전문인 T장, V장인데 미래는 저는 이게 요런 형태, O자형이 될 거라 보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내가 이 분야를 알고 관심 있다가 깊게는 알지 못하지만 옆 분야로 넘어갑니다. 옆 분야로 넘어가다 보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사회학에 관심인데 사회학에서 통계에 관심이 생겼고 통계하다 보니까 통계학과 관심 있고 통계학과 관심 갖다 보니까 다 그 이제 컴퓨터 과학에 관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전문 형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출발하지 않고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복구하는 방법은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식을 조금 도움을 받거나 또는 내가 그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중요하고 또 이와 같이 여러 단계, 여러 분야를 거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창의성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경제 산업 분야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재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질 거예요. 융합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느냐 보면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는데 제일 처음 나온 게 통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1840년대에 윌리엄 휴어이라는 사람이 고안을 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걸 고안하게 됐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인문주의가 되고 사람 중심주의가 되면서 사람이 인문학도 배워야 되고 철학도 배워야 되고 과학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철학자, 신학자, 강물학자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철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그런 철학의 어떤 기조가 섰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강물학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던 철학의 기조에서 강물학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쉽게 잘 이해가 돼. 즉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하나를 잘 알면 나머지 걸 공부하는데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부 방식을 접근시켰더니 이게 너무 잘 이해가 돼. 이래서 한 사람이 다양한 거를 공부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기납의 동조라고 불렀고 더불어 는나덤이 이게 이제 통섭이라고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통섭을 한 거고 이 컨실런스를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뭔가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통섭이 통합으로 가는데 문제는 창의성을 설명하기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때 등장했던 말들이 오늘날의 과학 용어들이 많아요. 특히 정자기학에 나오는. 이 사람은 물리학자 아니에요. 근데 자기장을 마그넷 필드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강물학자 지질학이었기 때문에 그 필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넓게 퍼져 있구나 해서 자기장 용어를 만들어내거든요. 결국 이런 통합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한꺼번에 보면 카레 라면이 있어요. 지금 그림이 빠졌는데 이 카레 라면은 라면입니다. 두부면은 라면 아니고 두부도 아니고 뭐지? 그러니까 복합이라고 통합, 복합, 융합이 있으면 통합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의 현상을 여러 개의 학문들이 접근하는 거라 보면 복합은 두 개를 물리적으로 결합시킨 거예요. 카레 라면은 카레와 라면을 결합한 라면이에요. 이 복합이에요. 융합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퓨전이라 얘기합니다. 퓨전 요리 그건 복합이에요. 융합은 뭐냐면 새로운 거예요. 화학적 결합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게 없어요. 물론 기존의 성분을 갖고 있겠지만 새로운 제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융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시스템의 뭐 에너지 관점에서 생물학 관점에서 지구 시스템 관점에서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합을 시켜서 어떤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게 복합이고 새로운 것이 등장한 게 융합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융합 교육은 사실 진짜 융합은 아니고 이 통합과 복합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그림이 나중에 등장하네요. 자, 어쨌든 카레 라면과 두부면을 기억하시면 통합, 복합, 융합을 이해될 거고 이런 융합이 될 때 뭐가 등장하느냐? 창의성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합과 융합에서 살펴보면 크게 예술 창작과 과학적 탐구, 사회과학적 탐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건 공통점이에요. 예술과 과학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초점을 두고 과학과 사회과학은 세상 변화를 이해하는 데 더 초점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융합 연구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보통 우리가 탐구 과정이 문제의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일반화해서 각각의 분야를 이제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런 지능정보화사에서는 문제인식 부분에서 문헌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 수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탐구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별 기후 강수량 강우 자료를 수집을 하고, 뭐 센서를 이용해서 추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해냅니다. 특정 지역의 강수량, 그리고 지식을 창출합니다. 특정 지역 대비책 마련. 결국 융합연구의 현재의 모습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으로 나아가는, 요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강수량 데이터로부터 지역별 그리고 수혜 대책을 끄집어내는, 요게 융합 연구의 가장 기결점인 문제 해결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읽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화면을 멈추시고 1차시 요약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아, 지금까지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놨거든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재학생 연구 동향 및 시사점, 10대 내 발달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미래 필요 역량과 교육 정책의 방향, 통합과 융합의 이해, 그리고 융합 연구의 과정, 데이터에서 지식으로 어떻게 넘어가는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과학에 기반해서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융합 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 역량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하는 데서 이 학생 연구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